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말 그대로 뒤집혔다. 연천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을 다룬 회차였는데 방송 내내 재력가 전 사위라는 표현이 커뮤니티에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은 대충 중견기업 사위 정도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사람들이 검색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 도대체 무슨 일? 사건 자체는 이랬다. 연천의 한 농막에서 무속인 여성과 동거하던 어떤 남성이 있었고 이들은 주변 가족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특히 손자를 조종해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하게 만든 사건이었으며 녹취록에는 온갖 쌍스러운 욕설이 담겨 있었다. 방송에서는 가해자를 표씨라는 가명으로 처리했지만 입모양과 과거 자료 사진들이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근데 더 충격인 건 이 남성이 바로 이무재, 즉 이부진의 전 남편이었다는 점이다. 이부진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의 손녀이자 이건희 회장의 장녀이면서 호텔신라 사장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 중 한 명이며 재산만 해도 수조 원대다. 그런 이부진이 2000년대 초반 결혼한 상대가 이무재였다는 거. 여기서 배경을 좀 알아야 한다. 이무재는 원래 삼성과 경호를 담당하던 업체의 직원이었고 평사원도 아니고 경호원이었으며 학력은 단국대 분교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재벌가와는 애초에 접점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부진이 이무재에게 푹 빠졌고 결혼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은 이무재를 삼성 계열사에 입사시켰고 경력을 세탁해줬으며 임원 자리까지 만들어줬다는 거. 당시 결혼식 사진을 보면 이건희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는 후문도 있다. 이부진이 이무재에게 푹 빠진 이유는 유전병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걷지 못하고 자주 아팠던 이부진을 옆에서 경호했던 게 바로 이무재였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어렸던 20대 이부진은 자연스럽게 이무재에게 많이 의지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문제는 있었다. 이무재는 삼성과 사위로 살면서 화류계에서 밤의 황제로 통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연예인들과 친분을 과시했으며 장자연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랐는데 통화 내역이 35차례나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동시에 가정에서는 이부진에게 밥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부진이 아침밥을 한 번도 해준 적 없다고 불쌍한 척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18명의 직원이 있는 집에서 말이다. 더 대박인 건 이무재가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가정폭력 의혹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무재는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고 이어서 우리 부부가 사는 집에 18명이 근무했지만 그 누구도 내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항변했는데 이게 해명이라는 게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다. 집에서 본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증거가 되나. 어쨌든 그렇게 3개의 이혼이 진행됐다. 이무재는 처음에 어이없게도 위자료로 1조 원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140억 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재판에서 다 졌음에도 받을 건 받아냈으며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이부진이 가져갔고 이무재는 아들 면접 교섭권만 얻었다. 이혼 당시 이무재는 분당 일대에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아주 즐겁게 살았다는 목격담도 있다는 거. 그럼 이무재는 그 140억으로 뭘 했나.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 후 이무재는 신당의 한 점집에서 무속인 여성을 만났고 이 여성에게 푹 빠졌으며 함께 연천으로 내려가 농막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명품을 과시하고 과소비를 했다는 거. 무속인 여성은 이무재가 대기업 전 사위라는 점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맥을 과시했고 이무재 본인도 여기에 적극 가담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인근에 사는 가족을 타깃으로 삼았다. 무속인 여성이 할머니의 손자를 가스라이팅해서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하게 만들었고 금전을 갈취했는데 이무재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욕설을 퍼부었으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말들이 쏟아진다. 이 사건으로 이무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무속인 여성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방송이 나간 시점은 2026년 2월인데 사건 자체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일어났으면서도 기사가 거의 나지 않았다는 거. 왜 이렇게 커졌나? 타이밍이 절묘했다. 이부진의 아들은 2025년 고3이었고 수능을 치렀으며 그리고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합격 소식이 나온 직후에 그 알 방송이 나갔다는 거. 사람들은 이부진 측에서 아들의 입시가 끝날 때까지 기사를 막았을 거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삼성이 기사를 막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징역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입시 기간에 알려졌다면 멘탈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부진의 아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고 결국 서울대에 합격한 뒤 모교를 방문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리도 가졌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DNA를 반만 물려받았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어머니 유전자를 몰빵했다고, 그래서 멀쩡하게 자랐다고. 반면 이무재는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똑바로 살았어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혼 당시 면접 교섭권으로 아들을 만났을 때
아들이 평범하게 떡볶이도 못 먹어봤다고 불쌍한 척했던 사람이고, 아들이 7살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9살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는 몰래 라면이랑 떡볶이를 사줬다고 자랑했다는 거. 근데 이부진이 음식에 유난을 떤 건 이유가 있었다. 삼성가에는 유전 질환이 있어서 식습관 관리가 중요했고, 이부진 본인도 걷는 모습만 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게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함부로 먹을 걸 주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거.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심플하다. 경원 출신이 재벌가 딸과 결혼해서 삼성 임원이 됐고, 이혼 후 140억을 받았으며, 그 돈으로 무당과 동거하며 사기와 폭행 사건에 연루돼 징역을 살게 됐고, 그 과정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다는 거. 재벌 사위에서 그할 출연자까지의 여정. 댓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헐, 미쳤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이부진도 한남을 피하지 못했다는 자주 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으며, 이부진 정도 되는 여성도, 노소영 정도 되는 여성도 결혼해서 고생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다. 노소영은 SK 최태원과 이혼 소송 중이고, 이부진은 이미 이무재와 갈라섰지만 140억을 줘야 했는데,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재벌가 딸들도 결혼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 많은 여성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 또 하나는 급이 안 맞는 결혼의 위험성이다. 이무재는 이부진보다 학력도 낮고 집안 배경도 없었으며, 재벌가와는 애초에 레벨이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자격지심에 시달렸는지, 아니면 원래 본성이 그랬는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밖에서는 황제처럼 놀았는데, 이부진이 밥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것도 결국 자기가 뭔가 해줄 게 없으니까 상대에게 뭐라도 요구해야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반대로 일부 댓글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이무재가 무속인 여성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는 옹호성 발언도 나왔는데, 이건 방송 내용을 제대로 본 건지 의심스러운 수준이었고, 정신과 전문의가 방송에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취약해졌을 수 있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그게 범죄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무재는 몇 년 동안 무속인 여성과 동거하며 함께 사기를 쳤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 언론 장악력도 다시 화제가 됐다. 이무재가 이미 징역을 살고 있는데도 기사가 거의 나지 않았다는 점, 그 아래서 다룰 때도 표시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 방송 이후에도 주요 언론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모두 삼성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이부진 입장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들이 고3이었고 아버지가 징역을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들이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니까. 다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됐다. 그알 방송이 나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무재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과거 행적들이 하나하나 다시 소환되고 있다는 거. 장자연 리스트, 화류계 황제, 가정폭력, 밥해달라는 요구, 1조 원 위자료 요구, 무당과 동거, 사기 및 폭행 사건, 징역형.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이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다. 도대체 왜 저렇게 사냐고. 140억이면 부동산 몇 채 사서 임대 수입만으로도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며 그냥 조용히 살면 됐다. 근데 왜 농막까지 흘러들어갔고, 왜 무당과 동거했으며, 왜 남의 가족을 괴롭히고 돈을 뜯었나. 결국 본성의 문제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무재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고, 이부진과의 결혼은 잠깐 본성을 숨긴 시기였을 뿐이며, 이혼 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고, 돈이 있으니 더 크게 망가졌다는 거. 이부진이 일찍 이혼한 게 정말 다행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인 이유다. 마지막으로 아들 얘기. 이부진의 아들은 엄마 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댓글이 많았다. 임시 성을 달고 살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창피한 짓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최진실법이 생긴 덕분에 이혼 후 엄마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아이가 원하면 엄마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부진의 아들이 그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택지는 있다는 거. 이 사건은 여러 층위에서 충격을 줬다. 재벌가의 민낯, 남성의 자격지심, 가정폭력, 언론 통제, 그리고 결국 드러나는 진실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한편이 이렇게 많은 걸 건드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 요약. 작년 4월 어느 시골마을 차도에서 온몸이 피투성이인 80대 여성이 발견됐고, 인근 식당 사장이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상태가 심각했다. 강한 외력에 의한 경막출혈이었고, 얼굴과 갈비뼈는 골절됐으며 온몸 곳곳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다. 피해자는 80대 정금자 할머니였고, 발견된 곳은 아들 집에서 불과 400m 거리였다는 거. 사건은 정할머니가 아들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시작됐다. 순자 선우 씨가 갑자기 할머니 앞을 막아서며 휴대폰을 빼앗았고,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폭행을 시작했는데, 새벽 내내 할머니가 정신을 잃을 때마다 손바닥으로 깨우는 일이 반복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에는 위치 추적 앱까지 설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집안에 둘째 손녀도 있었다는 점이다. 수녀 성경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폭행에 가담하지도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러 손자가 잠든 틈을 타서야 할머니는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고 감금된 지 7일 만이었음. 누구보다 충격받은 건 가족들이었다. 선우 씨는 할머니가 직접 키운 맞손자였고 둘은 유난히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니까 효심 깊던 손자가 갑자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이렇게까지 변했나.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다. 사건 이후 한동안 침묵하던 선우 씨로부터 옥중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거. 단순한 폐륜 사건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날 밤 선우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이 더 있었다. 40대 무속인 박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50대 표 씨였고 이 과정에서 박 씨는 할머니를 직접 폭행했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비닐 장갑까지 꼈다고 한다. 심지어 죽은 며느리의 영정사진 앞에 할머니를 무릎 꿇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있다.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후 둘째 손녀 성경 씨가 갑자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실종됐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박 씨가 꾸민 각본이었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화살이 자신에게 올 거라 느낀 박 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해 성경 씨에게 전달했고 첫째 선우 씨에게는 실종 신고를 지시한 거였으며 CCTV 없는 곳에서 조력자들을 만나 성경 씨를 숨길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집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CCTV에 덜미가 잡혔다. 박 씨와 함께 차에 탄 건 남자친구 표 씨였다는 거. 결국 박 씨와 표 씨를 포함한 6명이 특수감금, 허위 신고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박 씨, 표 씨, 손자 선우 씨는 모두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둘째 손녀 성경 씨만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거였고 가족들 말로는 모든 걸 성경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쪽이다. 선우 씨는 한동안 가족 접견도 거부하며 박 씨 일당과 같은 선에서 움직였는데 이후 할머니가 법정에서 피고인석을 가리키며 거짓말이라고 소리치자 그때부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함. 왜 이렇게 됐나? 시작은 3년 전을 거슬러 올라간다. 표 씨가 선우 씨네 마당 뒤편 빈 컨테이너를 쓸 수 있냐고 물었고 여자친구 박 씨와 함께 내려와 살기 시작한 거였는데 당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선우 씨의 이야기를 들은 표 씨와 박 씨가 해결사를 자청했다. 회식비를 계산해주고 직접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자들이 선우 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었다는 거였고 이 일이 선우 씨에게는 큰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친구들은 말한다. 여기서 표 씨가 바로 이무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음. 매번 선우 씨에게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가 생겼고 잦아지는 밤 늦은 외출도 있었으며 선우 씨를 비롯한 3남매가 눈에 띄게 변해갔다. 8년 전 사망한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의 폭력 때문이라며 3남매가 갑자기 아버지를 적대하기 시작한 거였고 심지어 아버지 지인이 죽은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까지 했다고 한다. 참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아들을 때렸는데 이미 신고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였으며 소방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했고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자녀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게 됐다. 집주인을 쫓아낸 후 표 씨와 박 씨는 더 자유롭게 집을 드나들었고 이 소식을 들은 정할머니가 손주들이 걱정돼 달려왔다가 그 일을 당한 거였다. 그런데 왜 20대 3남매는 가족보다 박 씨를 믿었나? 박 씨가 어머니의 길을 단번에 맞추거나 영험한 기운을 읽어내는 신묘한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어머니의 혼을 달래야 한다는 박 씨 말에 선우 씨는 800만 원을 주고 굿까지 했다는 거였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녀들의 결핍을 교묘하게 파고든 셈이다. 여기에 더해 박 씨는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산 가족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는데 이걸 자신이 되찾아주겠다는 거였음. 뜨악하지도 않았는데 박 씨는 3남매를 앞세워 땅 명의자인 아버지 지인을 절도, 명예훼손 등을 고소하게 했는데 물론 전부 무혐의 처분이었다.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힘을 빼놓고 계속 신고해서 벌금 물게 하면 땅을 내놓을 거라는 식이었다는 거. 그렇다면 박 씨와 표 씨의 관계는 어땠나? 표 씨는 과거 재력가였는데 이혼 과정에서 박 씨를 만났다고 한다. 박 씨가 정신적으로 의지가 됐다며 한 20억 정도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였고 주변 사람들은 표 씨 역시 박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한 게 아니냐고 보는 쪽이다. 다만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박 씨가 없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박 씨는 동네 사기꾼에 불과했는데 표 씨를 만나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으며 반면 표 씨도 이혼 후 과거 지위에 비해 낮아진 상황에서 괴리를 겪었을 테고 이 둘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오히려 그게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약탈하거나 피해를 주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졌다는 얘기. 현재 피해자인 할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은 손자 선우 씨를 위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집엔 정막만이 감돌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사람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작은 이부진 이혼 이슈였고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다는 이부진 주장에 다시 불이 붙었으며
이번 사건을 보고 나니 그 말이 맞았던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동시에 이부진 아들이 서울대에 갔다는 기사까지 겹치면서 대비가 더 선명해졌다는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자녀 교육과 성취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무속인, 범죄, 감금, 폭행이라는 단어들이 동시에 언급됐고, 이 이질적인 사건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진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무재 인생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근데 더 자극적으로 번진 지점은 무속인이었다. 댓글에서는 무속인을 사기꾼으로 규정하는 반응이 쏟아졌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했으며 20대 젊은 층, 그것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상황에 빠졌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단순히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해결사처럼 다가온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종교나 다단계와 구조가 비슷하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여기서 갈렸음. 개인 책임이냐 구조 문제냐, 이 지점이었다. 그리고 댓글의 중심에는 결국 80대 할머니 폭행이라는 사실이 놓여 있었다. 어떤 이유를 가져와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할머니가 탈출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를 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으며, 손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더 큰 비극을 막았다는 시선도 함께 나왔다. 이 흐름 속에서 할머니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집안을 살린 인물로 재정이 됐고, 분노가 존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만들어졌다. 반면 손자와 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다. 손자가 폭행에 가담했다는 점은 강하게 비판받았는데, 동시에 저 정도로 휘둘릴 수 있었던 환경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으며, 수녀가 방관하거나 조작된 실종 사건에 연루된 부분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여기에 일부 댓글에서는 범죄자에게도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의견은 곧바로 반발을 불러왔고, 노인 폭행을 실수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방송 제작 방식에 대한 지적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자료 화면 모자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복 이름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피해자 보호가 부족했다는 불만이 제기됐으며, 예전 그알과는 다르다는 아쉬움도 덧붙여졌다. 사건 자체뿐 아니라 전달 방식까지 평가 대상으로 올라왔다는 의미다. 이후에는 과거 그알 자료를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리마스터링에 공개하면 조회수가 터질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섞였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반응은 재력가 역시 가스라이팅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돈과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심리적 공백이 있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탄식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구조가 만든 결과로 보는 시선이 점점 늘어났다. 이 때문에 무속인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분노는 더 증폭됐다. 결국 댓글을 관통하는 정서는 두 갈래였다. 하나는 노인 폭행과 감금, 조작, 가스라이팅에 대한 분노였고, 다른 하나는 재벌과 사위, 엘리트, 가족이라는 외형이 얼마나 허무하게 붕괴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허탈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씁쓸한 정리로 흘렀다. 인생은 배경이나 학력으로 버텨지는 게 아니며, 관계 하나 잘못 만나면 끝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결론이다. 사이비 종교가 사람을 현혹시키는 방식은 단순히 믿음을 강요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 접근은 매우 일상적이고 부드러우며 도움을 주는 사람처럼 다가오고 고민을 들어주는 존재로 등장하면서 외롭고 불안한 순간을 정확히 짚어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교리가 아니라 관계 형성이다. 처음부터 신을 말하지 않고 종교를 말하지 않으며 대신 이해와 공감을 앞세운다는 거. 그동안 힘들었겠다고 말해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다독이며 지금까지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을 건넨다. 여기서 첫 연결이 만들어지고 이 관계는 빠르게 특별해진다. 특히나 사이비 종교는 개인에게 선택받았다는 감각을 주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느냐는 질문이 들게 만들고, 그 답으로 너는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이 낮아져 있던 사람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 누군가 나를 정확히 보고 있다는 착각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서 종교에 많이 의지하게 된다. 이후에는 서서히 외부 세계와의 거리두기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조심하라는 말로 포장되는데, 아직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뒤따르며, 그래서 당분간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권유가 이어진다. 오히려 강요는 없다. 선택인 것처럼 유도하게끔 말한다는 게 핵심. 하지만 이 선택은 반복되면서 습관과 규칙이 되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는 점점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종교 공동체만이 나를 이해해주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갈린다. 외부 관계를 유지하느냐, 공동체 안으로 흠뻑 들어오느냐.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무섭게도 사이비 종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긴다. 예전에는 상식과 법, 사회적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을 이제는 교리와 지도자의 말로 판단하게 만들고, 의문이 생길 때마다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는 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식이다. 질문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조금씩 무뎌진다. 스스로 판단하는 대신 확인받으려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통제가 시작된다. 시간과 노동, 돈이 자연스럽게 조직으로 흘러가는데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묵은 노동이 요구되고 봉사라는 말로 일상이 통제된다. 재산 헌납 역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헌신의 정도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고 덜 내면 덜 믿는 사람이 되며 더 내면 더 깨달은 사람으로 평가된다는 거. 이 구조 안에서는 손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모든 희생은 의미가 있고 모든 고통은 성장의 과정으로 재해석된다. 이게 포인트다. 근데 더 무서운 건 폭력의 형태다. 사이비 종교의 폭력은 대부분 직접적이지 않고 때리거나 협박하기 전에 먼저 죄책감을 심는다. 내가 조직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말, 너 때문에 일이 틀어지고 있다는 암시, 내 선택이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심리적 압박이 쌓이면 스스로를 처벌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 잠을 줄이고 음식을 제한하고 인간관계를 끊으며 자신의 욕구를 억누른다. 폭력을 외부에서 가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지도자의 위치는 절대화된다. 지도자는 틀릴 수 없고 실수는 해석의 문제로 바뀌며 문제가 생기면 신도의 이해 부족이 원인이 되고 지도자의 행동은 더 큰 뜻으로 설명된다는 거. 이 과정에서 윤리와 법의 기준은 흐려지고 개인의 감정은 무시되며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조차 시험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나가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고 배신자가 될 것 같고 혼자 남겨질 것 같은 공포가 앞선다는 거.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다. 사이비 종교의 마지막 장치는 두려움인데 떠나면 불행해진다는 암시가 있고 재앙이 따른다는 경우가 있으며 가족에게 해가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등장한다. 이 때문에 실제로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죄책감과 공포로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의 선택처럼 진행되고 그래서 빠진 사람은 자신이 현혹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사이비 종교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관계를 만들고 감정을 묻고 기준을 바꾸고 고립시키며 스스로를 통제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구조다. 그리고 이 구조는 특정 종교에만 해당하지 않고 누군가의 삶 전반을 장악하려는 모든 관계에서 반복될 수 있으며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미 많이 쌓였다는 쪽. 실제 사례를 보면 명문대생, 전문직, 고소득자, 심지어 재산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대로 끌려들어갔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한다는 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빠졌냐는 질문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와 마음은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JMS 사건을 보면 피해자 중에는 국내 명문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의대생, 간호대생, 법학 전공자도 있었으며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유학생도 있었다는 거. 공부로는 검증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종교 이야기로 접근받은 게 아니었다. 처음에는 영어 스터디, 성경 공부 모임, 멘토링 모임 같은 형태였고 여기에 더해 진로 상담, 인생 조언, 해외 활동 기회 같은 말이 붙었으며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목표와 불안이 동시에 큰데 그 틈을 정확히 건드린 셈이다. 정리해보면 지능 문제가 아니라 상황 문제였다는 거. 그리고 전문직 사례도 있다. 실제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 중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대기업 임원 출신도 있었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늘 판단을 혼자 내려야 했고 책임이 컸으며 실수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이비 종교는 쉼터처럼 다가왔다는 거. 내가 충분히 잘해왔다는 말, 내가 짊어진 부담을 이해한다는 태도, 여기에 마음의 평안이라는 말을 얹었고 근데 더 의외인 건 이런 사람일수록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러운 관계에 더 쉽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 부자나 고소득자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기사들을 보면 재산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사람들도 사이비 종교에 깊게 관여한 사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돈이 많으면 판단도 냉정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르다. 부자일수록 인간관계가 얕아지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적어지며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거. 사이비 종교는 이 지점을 정확히 찌른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준다는 태도를 보이며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고 오히려 내 돈에 관심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근데 더 충격인 건 신뢰가 충분히 쌓인 뒤에야 헌신과 기부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설명이 그럴듯하면 납득하려 하고 성취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인정하기 어려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 여기에 더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압박이 크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껴도 스스로를 설득한다.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다.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만 보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이다. 이 과정에서 의심은 줄어들고 합리화는 늘어난다는 거. 결국 오히려 사이비 종교는 똑똑할수록 더 쉽게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외롭고 책임이 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노리는데 명문대생이든 전문직이든 부자든 마음이 비어있는 순간은 다 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누군가가 너무 정확하게 다가오면 누구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문제는 개인의 수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감정의 약점을 이용해 돈벌이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